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술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는 국가에 재앙을 미칩니다.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거대 정당들 그 많은 의석 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부패한 양당 정치를 끝내는 그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십사. 동지와 함께 꿈꾸었던 더 좋은 정권 교체,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RN서치 김미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먼저 볼까요? 갤럽과 NBS에서 소폭 하락했고 40%는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어떤 현안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대체로 이제 40% 초반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많지만 가장 최근은 코로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자가 진단 키트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차질을 빚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국면 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만큼은 경제 부담도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갤럽 MBS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고 지상파 3사 조사에서는 박빙인 것으로 나왔는데 김 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크게 양 후보의 격차가 0.5%포인트에서 9%까지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조사 방식도 여러 가지 좀 다르고요. 유선이냐 아니면 뭐 무선 100%냐 아니면 유무선 혼합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대도 봤을 때 아침부터 시작했느냐, 저녁부터 시작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요건이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조사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바로 이제 민심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차 범위 바뀌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조사한 시점에 그 시점의 여론을 말하는 것이지 예측 조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 후보들도 이 앞서는 쪽은 앞서는 대로 불안하고 뒤지고 있는 쪽은 또 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또 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선거운동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예측 조사가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 것이다라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배 소장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면 뭐 그게 샤이인지 또는 뭐 숨어 있는 표현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건 뭐 뚜렷한 우리가 데이터상의 근거를 제시하기는 힘든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100%일 것이라는 걸 가정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는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투표율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만 계속해서 지지하는 후보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거는 말 그대로 그 시점에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판세인 것이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40%대로 높은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샤위 이재명이 많은 건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장동 리스크도 있죠. 또 김혜경 씨 배우자인 김혜경 씨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의 일부, 또 여성, 또 진보층 일부가 아직까지 또 이재명 후보는 지지한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들이 뭐 숨어 있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선거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들을 빨리 흡수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김 소장님,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8%까지 나왔던데 국민의힘에서는 30% 목표까지 얘기를 합니다. 윤 후보가 호남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나온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호남에서 18% 가까운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윤 후보가 호남을 방문해서 유세를 했었고요. 또 거기서 이제 강주에 복합 쇼핑몰을 넣겠다는 이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20%가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10.4%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걸로 나타났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예측 조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판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에 응답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의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네. 이 상당히 보수층은 지금 최대한 결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적극적이고요.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층이 훨씬 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면 네. 지금은 보수층이 최대한 지금 응답을 지금 많이 해주고 응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샤이 진보, 샤이 이재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한 가지 예로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이 넘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40이 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갖은 의혹. 그러니까 한 의혹이 끝나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역시 상대당 텃밭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지역에서의 지역 간의 어떤 투표 흐름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까? 다르긴 다르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파격적으로 이번에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의 지역에서의 균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대 대선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호남, TK 그리고 PK 이렇게 해서 호PT 2, 3, 4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20%, 근데 20%까지는 힘들더라도 20% 근접하는 정도의 득표만 하더라도 역대급이거든요. 그리고 네. TK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0% 가까이, 그리고 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가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표까지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역대 대선보다는 가장 많은 지역에서의 득표를 상대 지역에서 얻어내는 수준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지난주 조사 결과를 두고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중도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본인이 중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중도의 개념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표랑 똑같을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에 그동안 좀 지금 상태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20, 30대 여성의 표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중도층의 지표라고 보는 것이 맞지. 여론조사 상에서 내가 중도라고 응답하신 분들, 그분들을 가지고 이게 중도의 표심이 움직였다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서울과 영남 일부 지역 유세 때 파란 점퍼 대신 다른 일반 옷을 입어서 이게 뭔가 중도층을 잡으려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효과가 있을 저는 것으로 이제 보십니까?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 진보 진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범진보 진영을 초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범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주면서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네. 그리고 하는 그 본인들이 범진보 진영이 생각했을 때 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약간의 기득권층이 돼버렸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새로운 민주당, 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되지 이것이 꼭 뭐 중도층 이거보다는 범진보층 그 범진보층에는 민주당에게 실망한 그 진보층까지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열차 좌석에 구두발 올린 채 그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고 네. 이재명 후보는 분당 그 아파트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임대해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양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영향은 줄 겁니다. 근데 네.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피장파장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 후보도 이거 있지 않아요 하는 것이 지금 대선에 진행되는 전개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형식이거든요. 성격이다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 그러니까 배우자 리스크도 김혜경 씨 논란 불거지면은 또 김건희 씨도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의 성격이기 때문에 피장파장 현상 또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 구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또 단일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네. 그런데 저는 TV 토론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런 의혹들도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뭐 구두발이다 또는 옆집 의혹이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 의혹이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표심 여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도층 표심이 분명히 변하긴 변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에 영향도 더 많이 받고 부동산 표심 영향도 받고 또 단일화가 되다 보니까 중도 표심도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점퍼를 입지 않고 그냥 이 하는 것도 중도 표심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중도 표심이 이번 대선은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상대를 향한 공격도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주술 의혹을 겨냥했고 윤석열 후보는 뭐 히틀러에 비유를 했는데 상대를 향한 이 네거티브 선거가 표심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히틀러라는 단어는 유럽에서는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네. 누를 히틀러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유럽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금기시되는 이런 단어가 한국 정치판에 등장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히틀러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양당의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은 결국은 국민들 하여금 정치적 피로감만 가중시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겠죠. 한 정치적인 어떤 그 피로 한멸감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오히려 결집시키는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양 후보들이 조금 더 좀 포지티브한 면으로 선거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 수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이게 좀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말 양쪽 진영이 꽁꽁 단단히 뭉쳐져 있는 가운데 마지막 노리고 있는 것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이고 더 좁혀보면 세 번의 TV 토론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3, 4, 5, 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만한 효과적인 한 수, 한 방의 정책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거티브가 더 주목을 받느냐? 주파수 이론입니다. 주목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파급성이 더 큰. 무슨 이야기야? 옆집? 구두발? 그러니까 정책을 긍정적인 걸 이야기해봐야 그래 좋은데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지막으로 수용성, 이 네거티브 이야기를 할 때 더 받아들이는 게 이 수용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히틀러를 어떻게 히틀러를 이야기해.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전부 네거티브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유세 차량 사고 이후 이제 선거 운동을 재개하면서 완주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남은 17일간의 대선의 변수 중에 단일화가 있을 텐데 김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은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지지층들 간의 어떤 그 정서적 교감,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양 후보가 만약 단판 형식을 빌린다면 저는 뭐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화학적 결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양쪽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그 단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효과를 좀 극진화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단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28일이 투표용지 인쇄하는 네.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매듭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27일까지 해야 28일 투표용지가 인쇄될 때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단일화 되지 않는 후보는 사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단일화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여론 지지율상에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국민 경선 여론조사로 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통큰 단판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단일화에 대한 효과는 빨리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와 파괴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뭐 10만 명이 넘잖아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번 대선에는 여야 어떤 긍정 부정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이 확산세가 그 정부가 상당히 지금 대처가 조금 늦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확산세가 상당히 지금 여당 후보에게는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는 욕구가 50%대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관점을 봤을 때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상당히 지금 여권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러머니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부스터 슛 맞불을 놨잖아요. 두 후보의 퍼포먼스 대결도 본격화하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목도는 높습니다. 이걸 네.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윤석열 후보는 어퍼컷을 탁 이렇게 해서 히딩크를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뭐 부스터 슛 이렇게 해서 나라라 슈터를 어느 쪽이 더 연상시키는데 치명적인가요? 어퍼컷과 슛과. 뭐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워낙 선거판이 네거티브가 되다 보니까 비판이 높아졌고 또 어퍼컷 세러머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거든요. 결국 선거는 또 주목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북에서 전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스터 슛 이런 나라라 슈터를 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정말 치열한 대결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요. 이재명 후보는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후보 간의 이제 프레임 전쟁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심판을 지금 이제 메인 프레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지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권 집권 여당의 후보답게 이제 국민 통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약간 주목도를 받고 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본다면 조금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와 윤석열 후보 캠프를 좀 홍보전을 좀 비교하자면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근데 네. 그런 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된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좀 한 발짝 후보 캠프는 좀 한 발짝 늦은 감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우자 문제는 어떻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이미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중요한 변수입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TV 토론도 3번이나 남아 있는데 치열한 대선에서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 부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이다. 오로지 배우자 리스크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건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고 이들은 적어도 후보자 지지 여부를 막판 선택할 때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바로 배우자의 마지막 이 의혹과 논란까지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뭐 이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선거의 마지막 승부에는 후보자의 배우자 리스크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동한다고 봐야겠죠. 17일 남은 대선이요. 여론조사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라는 걸 유의해서 보신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까지 나온 조사는 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날 발표되는 그 조사만 보시면 되고 지금 추세선도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마지막 여론조사인 이 투표만이 진정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양 후보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조사 결과를 매일매일 그냥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가지 지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그리고 중도 50대. 네.